14. 살아서 돌아온 그들. 안창민 부대가 군 전역을 장악한 것은 경찰 병력이 떠난 다음 날이었다. 아직 인민군은 진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민군은 광주 쪽에서 올 거라고도 했고 순천 쪽에서 올 거라고도 했다. 인민군이 어느 쪽에서 오든 간에 안창민 내의 군당은 도당의 지령에 따라 현실적인 당 조직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갔다. 각 읍면 단위마다 인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여성동맹위원회와 청년동맹위원회 그리고 농민위원회를 결성시켰다. 그러나 안창민이 당일로 한 일은 전단 배포였다. 보성군 전체 인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친애하는 보성군 인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해방의 날은 마침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 것입니까? 이제 우리 인민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 괴뢰 정권인 이승만 도당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민 여러분의 앞날에는 해방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투쟁을 다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민해방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전선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민군 전사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해방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 찾은 해방된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완전한 해방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첫째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사사로이 보복행위를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내는 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모든 것을 당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둘째로, 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 여러 조직을 결성함에 있어서 인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알려드릴 것은 당 조직을 회복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승만 도당의 악질적으로 자행한 농지개혁을 전면 무효화하고 공화국의 법에 따라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전면 새로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읍내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보복행위가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키고 지나갔다는 것을 안창민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건 보도연맹의 예비 검속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뭉쳐 경찰 가족이나 청년단 가족들에게 자행한 보복이었다. 하루에 치안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이 읍내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예비 검속 피해자 가족들은 괭이며 삽을 들고 뱀골재 산골짜기로 내달았다. 시체나마 찾기를 애원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쥐어뜯으며 숨죽이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새롭게 복받치는 서러움으로 눈물 쏟으며 서로 다투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흙을 얼마 파내지 않아 그들을 주춤 물러서게 한 것은 속을 뒤집히게 하고 숨을 막히게 하는 지독스러운 냄새였다.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그들은 금방 알았고 그들의 눈빛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빠르게 흙을 파내려갔다. 시체 썩는 냄새는 점점 더 심하게 진동하고 한자 남짓 흙을 파내서 시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팔이 뒤로 묶여 엎어진 시체들은 하나씩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때서야 시체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눈빛은 다시 또 달라졌다. 엮어진 끈을 칼로 끊어서 시체를 하나씩 드러내야 했다. 그러나 상근이나 칼로 끊어졌지 전화줄은 칼로 끊기가 어려웠다. 그들의 눈빛은 한층 더 달라졌다. 자꾸나 펜치로 전화줄을 끊어 시체를 드러냈다. 시체를 하나씩 드러내 산비탈에 질비하게 눕히고 있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한여름의 아흐레 동안에 총 맞아 죽은 시체들은 썩을 만큼 썩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체를 다 끌어내고 난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소리내 우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슬픔과 분노로 굳어지고 일그러진 얼굴로 시체들 사이를 정신없이 허둥거리고 다녔다. 그러는 사람들의 수는 질비하게 누운 시체들보다 배 이상 불어나 있었다. 산골짜기 비탈이 사람들로 뒤덮인 형국이었다.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은 입성마저도 비슷비슷한 삼배 옷들이었다.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시체를 빨리 찾아낸 사람들이었다. 시체들은 옷이 벗겨지기도 했고 뒤집혀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썩은 살들이 옷에 묻어나고 뭉그러지고는 했다. 신체의 특성으로는 시체를 찾아낼 수 없게 된 여자들은 눈물 어린 눈들을 씻고 또 씻어가며 남자 시체들의 옷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자기네들이 지은 옷의 박음질로 시체를 식별하려는 것이었다. 자기의 바느질이나 손수 만든 아랫속옷의 끈 같은 것은 자기 눈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주인을 만나지 못한 시체가 남녀 30여 구였다.
남녀를 구분해서 합장할 도리밖에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오. 시상이 달궈졌는데 우리도 우리 왼손을 갚읍시다. 누군가가 부르짖었다. 맞소. 이 억울하고 분통한 왼손을 갚으러 갑시다. 누군가 따라서 외쳤다.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던 통곡과 울음소리가 뚝 멎었다. 산골짜기에 섬뜩한 고요가 밀려들었다. 한여름 땡볕 속에 시체들이 내뿜는 지독스러운 냄새와 시파리들 나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갑시다. 우리가 당한 만치 갚아요요. 곡괭이가 하늘로 솟았다. 그들은 시체를 파냈던 연장들을 손에 들고 읍내로 몰려갔다. 그리고 4-0명씩 갈라져 경찰들의 집과 청년 단원들의 집을 덮쳤다. 눈에 파란불이 돋은 그들은 곡괭이로 찍고 삽으로 내리쳤다. 그들이 연장을 휘두를 때마다 사람이 꼬꾸라지고 피가 튕겨올랐다. 더 죽일 사람이 없어지면 그들은 살림살이를 산산이 때려 부쉈다. 그때까지 미적거리고 있던 경찰 가족은 물론이고 아예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청년단원 가족들은 꼼짝없이 맞아 죽고 말았다.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이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것은 아들이 집을 떠나버려 마음 놓고 쌀을 퍼가지고 큰아들네로 갔기 때문이었다. 안창민은 그 끔찍한 보복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해져 있었다. 보성과 조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면 예비 검속이란 학살이 자행됐던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나 벌어지리라는 것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괴로운 악순환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급한 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무법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었다. 전단을 신속하게 뿌린 만큼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젊은 층들이 인민위원회로 몰려들었으며 모여앉은 사람들마다 새로 실시될 농지개혁을 화제로 삼았다. 여순 사건 때 혼쭐이 난 지주나 부자들은 전쟁이 벌어지자 제각기 피신할 곳을 물색해두고 전황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므로 몸을 숨길 시간 여유가 넉넉해 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또한 그동안의 편파적 정부 정책에 반감을 품었거나 고쳐질 가망이 없는 사회 현상에 반발을 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있던 젊은 층들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지개혁의 억울함과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소작인들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부르러가고 있는 놈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변화와는 다르게 안창민네가 들어오게 되어 벌교에서 아니 보성군 안에서 머리 꼭지가 하늘에 닿도록 펄펄 뛸 만큼 제일 기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이었다.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한 조각 없던 남편이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도 까맣게 소식이 없던 남편이 산 사람이 되어 돌아올 줄은 남양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깡마르고 검게 탄 얼굴에 오래된 땀내가 진동하는 다 헐어빠진 누더기를 걸치고 긴 총을 맨 남편을 처음 대했을 때 남양댁은 헛개비를 보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나지 나. 남편이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다가섰을 때에야 남양댁은 울음이 울컥 솟는 것을 느꼈다. 참말로 기자하구먼이라.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두 손바닥에 받았다. 아유, 그간 고생이 많았지. 남편이 어깨를 감싸 잡았다. 얼굴은 많이도 상했는데도 어깨를 감싸는 힘은 전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지아 무신 고생이 간디라.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어. 하는 말이 울음에 번복되어 쥐어지고 있었다. 악어는 그 탈없이 큰가. 야, 주체할 수 없이 솟는 눈물로 남편의 모습마저 볼 수가 없었다. 그동안 혼자서만 애달파해온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눈물로 풀리고 있었다. 딱 고만 울소. 죽어 못 돌아온 집안에 미안스러운 일이지. 남편이 어깨를 감쌌던 팔을 풀며 말했다. 남양댁은 무거운 느낌의 그 말이 삼동의 찬물처럼 가슴에 끼얹어지는 것을 느꼈다. 살아 돌아온 남편을 놓고 눈물바람을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 앞에서는 배부른 호사일 것이 분명했다. 유서방은 어찌 됐을꼬? 하는 생각과 함께 남양댁은 울음을 참을 수 있었다. 유서방은 어찌 되었소? 남양댁은 얼굴을 훔치며 생각나는 대로 물었다. 이웃으로 관심 쓸 사람이 우선 유서방이었다. 유서방 죽었네. 담뱃삼질을 꺼내는 강동기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다. 어메 어쩔거나. 그것이 언제다요? 남편을 그리도 원망에 쌓던 샘골댁의 생각에 남양댁은 그만 절로 낙담이 되었다. 샘골댁은 그 누구보다 좋은 끝을 보았어야 했을 사람이었다. 정월에 거기가 어디요? 사는지 어째.
그딴 말 세고 셌는데 그런 말 그만 못 써. 나 차물이나 한 그릇 주소. 강동기의 말에 역정이 묻어났다. 남영택은 속이 찔끔해져서 불이 나게 부엌으로 돌아섰다. 그런 말을 곱씹고 싶어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익히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묻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굳이 묻지 않더라도 그때의 정황으로 보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야속하니 어제 소식 한 가닥 없었습디요? 남영택은 물사발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모르면 약인디 고인 잘하다가 병든 게 그랬지. 병은 무슨 병이어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속 태우는 것이 병이지라. 아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말소. 순사놈들 닭다리 모른다는 것하고 암수로 모른다고 잡아뛰는 것하고는 생판 닮은 것인 게. 그러고 암수로 속 태우는 것이 훨씬 더 병드는 것인 게로. 남영택은 남편의 말이 맞다 싶었다. 그러나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다 가시지는 않았다. 그래도 암수로 속 태우는 것이 낯선 대목도 있제라. 글쎄 산 넘어댕김수로 멀찍하니서라도 자네가 무사히 사는 건 나가 알았으면 돼야지. 남영택은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식지 않은 인두를 잘못 잡은 것처럼 허출세와의 관계가 가슴을 찌짐질하고 들었던 것이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의 앞에 서자 어찌할 도리 없이 마음이 조여들었다. 남편에게 일러 바쳐 자신이 당한 만큼 안갚음을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일이었다. 그놈이 그 짓을 하고 나서 쌀 한 되박 값씩만 놓고 갔더라도 기막힘이 그렇게 사무치지는 않았을지 몰랐다. 쌀 한 옥값에 불과한 10원짜리를 던지고 갈 때마다 그것을 찢어대며 갚을 길 없는 분함으로 혼자 얼마나 울었던가. 이제 남편네 세상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당한 분한 일을 안갚음할 수 없다는 것이 남영택은 너무 원통했다. 같은 시간에 하대치는 텅 빈 소 안에 먼지만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루에 걸터앉아 있었다. 총을 두 다리 사이에 세워 왼손으로 잡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더부룩한 채 약간 야위어 있었다. 그러나 작고 바라진 치고는 여전히 단단하고 억세게 보였다. 그가 총을 마루에 뉘어놓거나 기둥에 따로 세워놓지 않은 것은 산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대치는 익숙한 솜씨로 담배를 말아 불을 붙였다. 그리고 연기를 푸 소리 나게 내뿜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무당 동무가 얼마나 멀리 36개를 쳐부러 갔니 이적지 않고 이런다냐. 새끼를 데리고 무슨 일이 없겠지? 하대치는 말상대라도 있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토방을 내려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무당이 거처하기로는 과만하다 생각하며 집안을 더듬어 나가던 그의 눈길이 한 곳에 멎었다. 먼지가 두껍게 덮인 마루 끝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 토방으로 올라섰다. 마루 위에 자신이 왔다 간다는 무슨 표지를 남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먼지 낀 마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보며 잠시 생각했다. 먼저 마누라의 묻어난 둥글넓적한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두 아들의 얼굴이 겹쳐져 떠올랐다. 콧등에 매운 바람 한 올이 엉키는 것을 느꼈다. 그 바람을 쫓기라도 하듯 그는 한쪽 눈을 찡그려 붙이며 담배를 깊게 빨았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곧게 펴서 몸을 구부렸다. 길남아 종남아 아버지가 왔다. 인민공화국 만세다. 하대치는 허리를 폈다. 한자 한자 다시 읽어보았다. 고개를 갸웃했다.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기분이었다. 삿발을 양껏 잡지 않고 몸을 일으킨 기분이었고 숟가락을 놓았는데 드림이 솟기지 않는 기분이었고 불두덩 뼈가 서로 부딪혀 뻐근해지기도 전에 물을 싸질러버린 기분이었다. 그 끝머리에 무언가를 적어야 딱 끝마금이 될 것 같았다. 꽁초가 든 담배를 빨며 그는 다시 읽어보았다. 그렇지. 그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오른손 바닥에 침을 두어 번 튀겨 손가락을 비비고는 다시 검지손가락을 쪽 폈다.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첫 자가 하였고 두 번째가 되었고 세 번째가 지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전부를 다시 읽어보았다. 길남아 종남아 아버지가 왔다. 인민공화국 만세다. 하대치. 그는 씩 웃고 있었다. 비로소 제대로 꽉 짜인 기분이었던 것이다. 이름을 써야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어쩌다 쓰게 되면 그는 꼭꼭 한자로 썼다. 한자로 쓰면서 큰 배, 다스릴 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는 했다.
하대치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아내의 우를 벗어났다. 이지숙에게 말을 걸어 몸을 피했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고 벌써 돌아왔을 것 같지 않았으면서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던 것이다. 길 양쪽에 늘어선 임무성한 벚나무에서 매미들이 소낙비 울음을 울어대고 있었다. 진한 그늘이 드리워진 데다 매미 소리까지 어우러져 한결 시원한 느낌인 길을 걸어내리며 하대치는 멀리 펼쳐진 중도들판에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현 부자놈이나 그놈하고 한군에 활 쏘고 기생놀이원이라고 댕기던 다른 부자놈들이나 요 길이 시원하고 기분 삼삼이었겠지만 나 기분은 너그놈들하고는 반대로 족같고 쓰디 쓰다. 하대치는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지금 산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많은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부지하자고 어느 때 한번 몸을 사리거나 비겁하게 군 일은 없었다. 그러나 역시 살아있다는 것은 앞서 죽어간 동지들에게는 죄스럽고 면목 없는 일이었다. 오늘과 같은 날을 보려고 그들은 산중에서 굶어가면서 투쟁했고 얼어가면서 투쟁했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간 것이다. 살아서 돌아온 동지들보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이 몇 갑절 더 많았다. 그 가족들에게 남겨진 슬픔을 생각하면 승리의 기쁨이란 승리의 울음이라고 했던 안창민의 말이 맞았다. 다 한군에 살아와서 저 들판에서 난 쌀로 밥해 먹으면서 한군에 웃었어야 하는디. 하대치는 눈길을 떨어뜨리며 총을 바짝 당점했다. 보성군의 주둔할 인민군 2개 소대병력은 사흘이 지나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와 목포를 같은 날인 23일에 점령한 인민군 주력 부대는 그때 이미 곡성을 거쳐 구례에 이르러 섬진강을 끼고 하동 쪽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중동부 전선에서 밀려 내려오는 주력과 경남북을 협공하기 위해서였다. 인민군이 도착했을 때는 보성군 각 읍면에 이미 인민위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염상진이 도당 조직부장으로 벌교에 나타난 것도 같은 날이었다. 남국민학교에서 베풀어질 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말끔하게 면도를 한 얼굴에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볼이 약간 팬 듯한 인물은 한결 준수해 보였고 체구는 더욱 건장하게 보였다. 남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조선인민해방군 환영대회 및 보성군 전 읍면 인민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각 읍면에서 모여든 조직원들에다 구경꾼들까지 합쳐져 넓은 운동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읍면별로 구분해서 줄을 서 있었는데 벌교읍 조직원들 속에는 안창민 내의 소작인이었던 5사람은 물론이었고 들모래 김종현, 서인출, 유동수가 들어있었고 회정리 3구의 김복동, 마삼수 그리고 지삼봉도 눈에 띄었다. 저 열받게 둘러선 사람들 등원된 것이오. 염상진이 안창민에게 낮게 물었다. 아닙니다. 안창민이 앞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염상진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동원 없이 사람들이 그만큼 모였다면 일단 만족이었다. 그러나 벌교 인구가 5만을 넘고 한 가구를 5인 가족으로 잡으면 성인은 2만이고 그 수에 비하면 결코 많이 모인 것도 아니라고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물론 운동장에 나온 사람들만이 지지자일 리는 없었다. 일손이 바쁜 농사철인데다가 참석 권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나 전체 인민의 절대적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건 어쩌면 유격투쟁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승만 정권에 실망한 인민들의 기대는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 인민해방 만세를 삼창하는 것으로 식이 끝났다. 대장님! 대장님! 간부들과 함께 교문 쪽으로 걷고 있던 염상진은 설마 하면서도 고개가 돌아갔다. 대장님! 안녕하신게라! 뛰어오던 앳된 얼굴의 젊은이가 우뚝 멈춰서며 거수 경례를 했다. 천전바구 동무. 염상진의 목소리는 반가워하는 얼굴만큼 컸다. 대장님, 몸은 성하신게라? 얼굴이 상기된 천전바구는 말을 더듬었다. 염상진 대장님이 자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렇게 반가워해주는 것에 그의 감정은 출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괜찮소. 천동무는 어떠소? 동상은 다 나았소. 염상진은 밝게 웃으며 분명한 존대를 썼다. 야, 땀나면 쪽강 근지럽게도 해도 다 나았구만이라. 이젠 신발을 벗고 자도 괜찮으니까 날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자도록 하시오. 그리고 쑥 말려둔 게 있을 테니 날마다 한 주먹씩 태워 그 연기를 쐬도록 하시오. 그래야 겨울이 돼도 도지질 않소. 알겠구만이라. 근데 대장님이 우리 집에를 참 가셨으면 쓰겠는데요. 천전바구는 눈치를 살폈다. 천동무 집에. 야, 생간을 잡수시게라.
천전바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생간? 야, 오늘 소를 잡는 뒤 아버지가 대장님 잡수시게 하려고 손 안 대고 딱 모셔놓겠다고 했구만이라. 이걸 어쩐다. 그럴 시간이 없는데. 염상진은 난감해진 얼굴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대장님, 아무리 바빠도 시간 쪼깐 쪼개내서 얼른 댕겨오시라. 소는 모레 잡을 날인데 대장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아버지한테 역부를 졸라서 오늘 잡기로 한 것인데요. 생가는 남자한테 영판 좋다는데요. 천전바구는 울상이 된 얼굴로 염상진을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간부 회의를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장흥군으로 넘어가야 했다. 천동무, 이 대장님이 바쁘셔서 거기까지 가실 시간이 없으니까 천동무가 피인 가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소? 옆에서 웃고 있던 안창민의 말이었다. 야, 맛은 쪼깐 덜해도 그리 하자라. 천전바구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그리고 희은이 댕겨오겠구만요. 하고는 뛰기 시작했다. 저 어린 나이에 살아난다니. 염상진은 멀어져가는 천전바구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려오고 있었다. 그 아주 보기 좋은 감동적 장면입니다래. 귀에선 억양의 인민군 장교 말이었다. 저 전사가 우리 군당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소원이 부장 동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부장 동무의 직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저 전사는 옛날 그대로 대장님이지요. 안창민의 설명이었다. 아, 기래요. 이렇게 존경받는 부장노무가 부럽구만요. 인민군 장교가 염상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를 끝낸 염상진은 간부들과 둘러앉아 참기름 친 소금에 생간을 찍어 먹고 거리가 가까운 어머니부터 뵙기로 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몸이나 선 것인가. 자네를 이리 보게 되니 상구가 또 떠나쁘지 아니었는가. 이 내 팔자가 어찌 이 모양인지 기가 막혀 못 살겠네. 큰절을 받고 난 어머니의 눈물 뿌리는 탄식 앞에서 염상진은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는 모성 앞에서 혁명의 논리나 해방의 당위성 같은 것은 허황한 말로 탈색될 뿐이었다. 그동안에 많이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 앞에서 염상진은 큰아들로서의 자책을 느꼈다. 혁명은 자기의 선택이었지만 효도는 핏줄의 의무였다. 혁명의 의미 아래 짓눌려 깔려있던 죄스러움이 쓰라리게 확대되고 있었다. 어머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염상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지 아니요. 나한테 효도한 것이 아니요. 성제간에 서로 운수 맹기로 살들 말고 예적에 커날 때 맹기로 서로 얼굴 맞대하고 사는 거 보고 죽는 것이 이 애미 선이란 말이시. 어휴, 왜 자네가 성인께로 상구 미워하들 말소. 사람 나고 돈 놔뛰기 피줄이 무첨이지 사상이 무첨이더란가. 어쩌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상구를 미워할 리가 있나요? 동생인데. 염상진은 괴로움을 씹으며 대답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되어 상구가 돌아오자마자 손을 쓰지 못했던 오래된 후회를 다시 하고 있었다. 어머 그래야지. 나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식하네마는 시상 돌아가는 판사를 어찌 모르겠는가. 성제간에 그리 적지고 살게 된 것도 다 이 시상이 잘못 돌아가는 죄지. 그래도 상구 그것이 유판 못해 먹은 물건은 아니여. 어쩔 때는 인정머리도 있고 말시. 이 애미한테도 허나고 허니께. 하는 말꼬리를 호산댁은 삼켜버렸다. 그건 효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의 가슴을 긁는 말일 뿐이었던 것이다. 어머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너무 바빠 이만 뵙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자네야 인자 나 혼자 자석이 아닌께로. 호산댁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며 먼저 일어섰다. 인자 어디로 가는 거? 호산댁이 사립 앞에 멈춰서며 물었다. 아이들 잠깐 보고 장흥으로 갈 겁니다. 이 아그들? 조금 기다리소. 호산댁은 얼른 돌아서서 삼배치마를 걷어올리며 그래도 애미라고 나를 먼저 보러 왔구먼. 생각하며 새온 눈물이 솟기는 걸 느끼면서 속옷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아그들 과자라도 사갖고 들어가. 호산댁이 고깃고깃한 돈을 내밀었다. 어머님, 저한테도 있습니다. 염상진이 난감한 얼굴로 주춤 물러섰다. 아니씨 봐도 사는
내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닙니다. 정말 있어요. 그건 어머님 용돈이나 쓰세요. 아니란께. 허리가 굽은 호산댁은 어느새 키 큰 아들에게 매달리듯 해서 바지 주머니에 돈을 쑤셔넣고 있었고,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염상진의 얼굴은 울 것처럼 일그러지고 있었다. 아그들 눈 빠지는디 싸게 가브이. 고상 끝났다고 마음 풀어놓덜 말고 밥 제때제때 챙겨 먹고 산에서 굶은 몸인께로. 굽은 허리를 펼 수 있는 대로 펴려는 듯 호산댁은 목을 느려빼 아들을 올려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그 감감한 눈길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다. 예, 어머님도 진지 많이 드세요. 염상진은 큰 키를 반으로 접었다. 골목 어귀에서 어머님한테 다시 인사를 보낸 염상진은 빨리 걷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어찌 당신의 괴로운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두 자식 사이에서 차마 못 당할 고초시지요. 자식으로만 친다면 저희 두 놈이 모두 천하의 불효자식들입니다. 핏줄이 먼저지 사상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 옳습니다. 어머님 생각을 제가 감히 어찌 원시 혈연주의니 원시 감상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왜 막심 고리케의 어머니가 아닌가를 어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리케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아들이 하나지 둘이 아니로군요. 그 어머니에게 우리처럼 딴 생각을 가진 아들이 둘이었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군요. 이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참으로 궁금하군요. 고리키도 이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했더라도 소설로 쓰기가 난감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피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어머님은 스스로 배운 것 없이 무식하다고 하시면서도 아실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상구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된 것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세상 이치에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은 배움의 유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겪어나가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또 진짜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조직 행동이나 집단 행동만 안 하셨을 뿐이지 고리키의 어머니나 다르실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부탁만 드리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삐라도 뿌리실 것이고 몇 백리 밖에까지라도 선을 대시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본능적 모성의 행위이지 혁명의식을 자각한 이성적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고리키의 어머니가 그렇게 의식화되는 것도 모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혁명이 못 바친다고 해서 불효가 상쇄되거나 변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다양함이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서로 다른 도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혁명이 인간 생존을 위한 미덕이라면 효도는 인간 윤리를 위한 미덕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당연한 도리지 어찌 유교만의 잔재겠습니까? 혁명사회도 인간다운 윤리의 바탕 위에서 존재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혁명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혁명이 완수되면 그동안 못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염상진은 자의 병원 앞을 지나고 있음을 느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다. 시계를 보았다. 여유가 없었다. 전원장은 다음에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극장 앞에 이르러 염상진은 과자방을 찾았다. 과자방은 일정 시대 그대로 극장 옆 세 번째 집이었다. 과자를 고른 염상진은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꼬깃꼬깃 구겨진 돈 위에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엉킨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염상진은 그 돈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른 돈을 꺼냈다. 15. 김범준의 귀양. 서울 거리에는 인민군의 진격을 알리는 벽보가 날마다 바뀌어 붙고 있었다. 벽보의 남쪽의 지명들이 나올수록 서울의 식량난은 심각해져가고 있었다. 춘궁기만이 아니라 추궁기라는 것도 있는 이 땅에 계절적으로 쌀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다가 전쟁으로 인한 기존 시장의 파괴와 양쪽의 군량미 확보로 이 땅은 추궁기를 좀 더 빨리 맞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산경제가 아니라 소비경제 위주인 서울의 형편은 더 나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의용군 모집까지 겹쳐져 우익은 물론이고 우익 성향의 사람들에게 서울은 한 달 전과는 정반대의 지옥일 수밖에 없었다. 좌익이나 그 동조자들에게는 의용군은 모집이었고 우익이나 그 동조자들에게는 강제 징집이었다. 하나의 사실이 서는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며 김범우는 제3의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이학송의 말을 되짚고는 했다. 의용군에 기세 좋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쓰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숙생들도 두 쪽으로 갈라졌다.
7명 중에서 3명이 차원에 떠났고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른 3명은 다락방 신세를 지고 있었다.